다음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되어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는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떤 중증 외상센터로 이송을 하는 환자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리학적 기준, 그 다음에 신체검진 소견, 그리고 손상 기전에 따른 분류들, 각각의 분류들 잘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오른선지는 GCS 12점이었어요. 우리 생리학적 기준에 따라서 그 GCS 12점 같은 경우 13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중증 외상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생리학적 기준으로 했을 때 호흡수 관련 기준은 몇이었어요? 호흡수는 29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증 외상으로 본다. 근데 26회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근위부 견골의 미세골절, 어떤 신체검진 소견에 따라서 중증 외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데 골절에 관련해서는 2개 이상의 근위부 긴뼈 골절일 때는 우리가 중증 외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혈압에 관련된 거 신체 이것도 역시 생리학적 기준에 해당하는데 혈압은 90을 미만 90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는 생리학적 기준에 따라서 중증 외상 환자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다 옳지 않은 선지였고 옳은 것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중증 외상 환자로 판단을 하고 중증 외상센터,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자, 22번이었어요. 22번 문제가 여러분들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 50대 남자가 공사 현장에서 5m 길이 철근에 따른 가슴 윗부분을 관통상을 입고 신고되었다. 이 환자의 적절한 이송 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5m의 길이에요. 굉장히 길이가 근 철근이 관통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일단 너무 길잖아요. 일단 잘라야 되는 건 맞겠죠. 잘라야 하고 그러면 이거를 뽑는다? 아니죠. 현장에서 제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이송이 가능하게끔 잘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떨어진 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제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조대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거 관련해서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선생님하고 구조대하고 어떻게 작업하고 이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논의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4번 현장에서 관통상 바깥 부분을 고정하고 철근을 자른 후 상처 부위를 응급처치하면서 구급차로 이송한다. 요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22번에 4번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3번 구애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파크랜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구애 법칙이 나올 것인지 굉장히 좀 연습 많이 했었죠. 근데 다행히 간단하게 그냥 구애 법칙이 나왔어요. 그래서 23번 주택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30대 환자를 구애 법칙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손상 부위가 머리와 목 전체, 오른쪽 다리 앞면, 오른쪽 팔 전체로 확인되었다면 화상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화상이 몇 도인지는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머리와 목 9%, 오른쪽 다리 앞면이라고 그랬어요. 다리는 앞 뒷면으로 해서 99에서 18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면이라고 했으니까 9고 머리와 목 9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 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도 앞 뒤로 구분이 되는데 앞면 4.5, 뒷면 4.5. 근데 팔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9. 그래서 전 세 개를 합하면 27, 3번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구애 법칙 문제들 다행히 까다롭지 않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무리 없이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24번 문제가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조금 해봤어요. 저도. 일단은 문제는 체중 20kg인 7세 여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이
차량에 치여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저혈압저 등 쇼크 증상이 나타내고 있다. 쇼크 관리를 위한 수액소생술의 초기 용량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액소생술의 초기 용량을 물어봤고 아이의 체중은 20kg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 전공서적과 현장처치 표준지침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공서적에서는 그 쇼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수액소생술의 용량이 20ml예요. kg당. 20ml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고 아마 소방청에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요거와 관련돼서는 2번이었어요. 그래서 20 곱하기 소아의 체중 20kg를 곱했기 때문에 400ml가 답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번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처치 표준지침에 관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현장처치 표준지침은 5에서 10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처치 표준지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혈량성, 신경성 쇼크, 폐혈성 쇼크일 때는 5에서 10을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역시 여기서 문제가 된 건 초기 용량에 대한 거예요. 초기 용량은 5ml예요. 표준지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표준지침 아이의 체중이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표준지침 계산으로 했을 때는 100ml예요. 근데 요게 만약에 이게 여기 있었으면 조금 논란이 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요거에 대한 선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전공서적 관련해서 출제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답 2번이에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초반에는 다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2번이 답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답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번이에요. 심장 눌림증 환자에게 나타내는 임상징후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되게 간단하게 알려드렸었죠. 목심 저하 그랬었어요. 그래서 3개 심장 눌림증 환자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백스트리아드, 백스의 3징후를 묻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관편이었어요. 답은 3번. 기관편이는 어디에? 우리 긴장성 공기가슴증에 나오는 문제였죠. 그 징후였어요. 그래서 요 3번이 답이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자, 26번 우리 근골격계에 관련된 손상에 대한 문제였어요.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신체를 검진하니 왼쪽 발은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으며 오른쪽 다리에 비해 짧아져 있다. 환자에 대한 평가 소견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길이가 짧아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 넙다리뼈 골절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감별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관절 전방탈구와 관련해서 만약에 삭고랑에서 만져진다 그러면 전방탈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전방탈구는 선지에 없었어요. 그럼 후방탈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후방탈구의 특징은 일단 후방탈구는 가장 흔하다. 그리고 무릎은 구부리고 발은 안쪽으로 돌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를 보면서 제가 청 문제에도 이번에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림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은 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왼쪽 발은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고 다리에 비해 반대쪽 길이의 반대쪽 다리에 비해 짧아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넙다리뼈 골절을 찾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7번이에요. 다음 환자에게 즉시 필요한 처치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일단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남자가 고속도로 운전 중 가드레일에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정면 충돌 후에 이제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정면 충돌하고 어떤 운전대 핸들이나 이런 데 부딪혔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환자의 혈압은 90에 60, 호흡은 다소 빨라져 있어요. 우리 정상호흡수가 12회에서 20회인데 24회니까 조금 빨라져 있어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또한 청색증, 목정맥 팽대, 기관 편의가 관찰되며 왼쪽 가슴 부위의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다. 그래서 호흡음 감소, 청색증, 목정맥 팽대, 기관 편의, 요걸로 우리가 이 환자 무슨 손상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긴장성 공기가슴증이구나. 환자 상태가 안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럼 긴장성 공기가슴증의 궁극적으로는 처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바늘감압술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양압한기, 기관삭간, 정맥로 확보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바늘감압술, 긴장성 공기가슴증일 때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번 우리 척수증후군 관련한 내용들 계속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척수증후군을 봤었고 그 특징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50대 남자가 낙상하여 원위부 운동기능 통증, 온도 감각이 소실되었고 진동에 대한 감각은 유지되었다. 의심되는 손상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방 척수 증후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말총 증후군, 중심 척수 증후군,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의 특징들이 그럼 무엇이냐? 말총 증후군이 말꼬리 증후군 우리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감각 및 운동 기능 장애의 유발, 방광의 실금,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 조금 구별하자고 했던 게 다리 근육의 약화 이런 것들 나오면 말총증후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심척수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팔의 근력 약화 이런 것들 나오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은 척수의 가쪽면을 꿰뚫는 관통상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정보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감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2번이 답이었어요. 그리고 29번입니다. 환경응급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고온의 환경에서 과도한 운동, 탈수로 인해서 손가락, 팔다리, 복부에 근육 경련이 일어났다. 현장에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물이나 전해질을 섭취하게 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다. 이때 의심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응급에서 열손상 관련해서 구별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일사병, 그 다음에 열경련, 그 다음에 열사병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자.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잘 알아놓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일단은 근육경련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열경련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들 만약에 열사병, 환자가 의식이 소실되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환자가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열사병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는 나타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만약에 더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묻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육경련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열경련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30번 요 문제도 조금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남자가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된 현장에서 하체가 깔린 상태로 10시간이 경과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체가 깔린 이유도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손상이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압자증후군에 관한
것들을 알고 있는지를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선지들을 살펴볼게요. 칼륨을 다량 투여하여 신부전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압자증후 같은 경우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을 더 투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칼륨을 다량 투여하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고칼륨 혈증으로 인해서 신부전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칼륨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2번, 혈액량 증가로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압박물을 우선 제거한다 아니에요. 압박물을 제거하게 되면 그가 눌려 있으면서 쌓여왔던 독소들이 전신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박물을 우선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미리 처치들을 시행한 다음에 제거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3번, 압박물 제거 후 정맥로를 확보하고 고장성 용액을 다량 투여한다. 이 부분도 보면 압박물을 제거하고 정맥로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제거 전에 어떤 환자에 대한 그 상태를 평가하고 ABC 평가하고 정맥로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액을 투여하는데 고장성 용액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성 용액 생리식염수를 가장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틀린 선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압박물 제거 시 저칼륨 혈증으로 인한 부정맥과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고칼륨 혈증과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1번이에요. 이제 호흡기 내과 응급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내과 응급 관련해서 우리가 그 호흡기계 질환에서 어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종류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있자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70대 남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환자는 삼각 자세로 앉아 있고 삼각 자세로 앉아 있다는 것은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삼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청진상 건성수포음이 들리며 얼굴과 체간에 청색증이 관찰되어 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고요. 그리고 25년간 하루 한갑 이상의 흡연력과 최근 3개월 전부터 기침에 의해서 객담이 배출된다고 한다.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였죠. 그래서 과량의 객당 생성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청색증 우리 푸른색에 숨찬 사람 요런 것들에 대해서 딱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면 만성기관지염 4번에 대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2번 뇌경색 환자의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 2번 뇌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 절대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경색 환자에 있어서 절대적 금기증과 혈전 용해제 투여에 있어서 절대적 금기증, 상대적 금기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 뇌출혈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절대 금기증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옳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혈당이 40인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혈당이 40, 50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것도 역시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옳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혈전 용해제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 헤파린을 투여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혈전 용해제 투여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헤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걸 투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번 임상 증상이 발현된 후 6시간 이후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뇌경색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4.5시간 이내에 투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답은 절대적 금기증과 상대적 금기증 어떤 이런 그 뇌경색 환자의 혈전 용해제 투여에 관련된 문제를 포커스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대적 금기증, 상대적 금기증 우리 그 암기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도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다행히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 내용 쉽게 답을 찾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33번이에요. 다음 환자의 최초의 처치로 옳은 것은 일단은 이 환자들에 대해서 누누했지만 환자를 감별할 수 있을 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증상 및 징후 이런 것들을 좀 잘 암기하고 있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50대 여자가 전신 나 지금 왜 이상하지 했더니 전신이에요. 50대 여자가 전신 허약감을 호소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 신체 검진 결과 피부는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호흡은 약 30회로 분당 30회로 규칙적이고 깊고 빠른 양상을 보였다. 깊고 빠른 양상의 호흡, 그리고 피부가 따뜻하고 건조했다. 그리고 심한 갈증, 배고픔, 소변량의 증가, 다갈다뇨 다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리고 혈압은 100에 60, 맥박은 95에, 그리고 혈당이 550이다, 550 측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환자 상태는 아마 쉽게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DKA 당뇨성 케톤산증인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선되는 처치가 무엇인지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일단은 당뇨성 케톤산증 환자들의 탈수 교정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투여되느냐? 생리식염수라는 거죠. 선생님들 그 중탄산 나트륨하고 많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서 중탄산 나트륨을 먼저 투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탈수 교정이 먼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이 답이었어요. 생리식염수 투여하는 게 우선되겠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4번이었어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응급구조사 기출에 있던 내용이어서 제가 기본 강의 때 가볍게 말씀드리고 갔는데 요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 환자에게 가장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중복이 됐네요. 40대 남자가 구토물에 피가 섞여 나와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였다. 폭식 후 반복되는 구토로 인해 목 통증을 호소했으며 과거력으로는 폭식증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압력 손상에 의해서 반복되는 구토로 인해서 압력 손상에 의해서 출혈이 있다. 그러면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35번입니다. 다음 50대 남자에게 의심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구토와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일단 왼쪽 옆구리 통증 요게 가장 큰 특징적인 게 있을 수 있겠고요. 특별한 외상 소견은 없다. 1시간 전에는 내장 불편감, 급박한 소변감, 소변 시 통증과 혈뇨, 그리고 30분 전부터는 옆구리 부위에 강하게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요로결석이겠죠. 옆구리 통증. 그러면 요로결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면 36번. 에피네프린 투여에 관한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50대 여자가 말벌에 쏘여 어지러움, 식은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혈압이 80에 60, 맥박이 분당 100회로 측정이 되었다. 근육주사로 즉시 투여해야 하는 에피네프린의 비율에 맞는 용량은 몇 밀리그램인가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나필락티스 쇼크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자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헷갈리셨던 게 일단 여러분들이 그 일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혈압이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은땀, 호흡곤란, 중증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정맥주사 용량을 택하셨던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명확하게 근육주사 용량으로 몇 미리그램인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주사의 용량을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근육주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량은 1대 1000에 0.3에서 0.5mg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근육주사로 주는 용량을 묻고 있었기 때문에 0.3에서 0.5mg 1대 1000의 용량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3번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17번이에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혈액에 묻은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염 경로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으로 인해서 그러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건데 쉽게 찾았죠. 비형 간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풍진이나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공기 비말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말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염 경로에 대한, 감염 경로에 대한 걸 물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이게 되게 걱정이 많았던 게 풍진 같은 경우, 뭐 수두 같은 경우 워낙 참고 문헌마다 접촉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지 않았나라고, 그래,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혈액으로 했어요. 어렵지 않게. 네, 그래서 쉽게 답을 찾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리고 38번 야영 중 뱀에 의한 교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이거 저 1일 테스트 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1번 상처는 세척하고 입으로 빨아낸다? 이런 행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2번 부목을 적용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목을 고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옳은 선지였고요. 그리고 통증과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환부에 얼음 등의 냉찜질을 실시한다. 냉찜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4번 독의 흡수를 지연하기 위해 지혈대를 착용하여 동맥순환을 차단한다. 지혈대 착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요거 답은 2번. 요것도 아마 쉽게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39번 다음 환자에게 의심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아응급에서 이게 해경 기출이기도 했고, 그리고 소아응급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그냥 항상 나왔던 출제 포인트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세 남아는 일단 고열 나왔어요. 고열, 그리고 갑자기 시작된 심한 기침으로 힘들어한다. 흡기시 협착음이 들리고 침을 흘린다. 침을 흘리며 삼킬 때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너무 목이 아프기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위송을 위해 아이를 눕히려 하였으나 아이는 호흡곤란이 심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후두계염이라 그랬죠. 그래서 후두계염과 크룹을 감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두 가지를 일단 감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룹 같은 경우에는 고열의 양상보다는 조금 미열의 양상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계속 감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크룹이 나왔다 그러면 컹컹거리는 기침, 개기침 관련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크룹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가 됐다 그러면 요 내용들 보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9번. 그래서 요 내용도 출제 예상했던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그리고 40번 분만 관련한 내용도 분명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1번 이송을 위해 탯줄을 잡아당겨 태반이 만출되면 이송을 시작한다. 태반은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잡아당기지 않는다. 그리고 2번 신생아가 탯줄과 함께 나온 직후 산모보다 높은 위치에 눕힌다. 산모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고 산모와 동일한 위치 높이선상에서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3번 탯줄이 태아의 목을 단단히 감고 있을 경우엔 세게 잡아당겨서 다시 밀어준다. 아니죠. 잡아당겨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가볍게 벗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참고 문헌에선 너무 단단하게 감겨 있을 경우에는 양쪽을 자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요거는 틀린 선지였기 때문에 요거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4번
탯줄 결찰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고민을 했잖아요. 탯줄 결찰 위치를 분명히 문제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아예 그렇게 논란이 될 내용, 위치에 대한 정확성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탯줄을 멸균된 두 개의 제대 감자 클램프로 결찰한 후 제대 감자 사이의 탯줄을 멸균 가위로 자른다.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된 걸 피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분만에 관련돼서 포커스 맞춰서 냈던 문제라서 어렵지 않게 이것도 답을 찾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우리 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를 살펴봤고요. 2023년 첫 개편 이후에 첫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제가 맨 처음에 OT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OT 영상일 때 과연 출제자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할 것인가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뭐 있었냐면 심정직 우리 소방청에서는 어떤 특별구급대에 대한 그 업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어떤 처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중증 외상 환자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라든지 그리고 분만, 특별구급대의 분만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만과 관련된 내용들도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나필락틱 샥, 우리 특별구급대에 에피네프린 투여 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투여와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수 사상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예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상들이 이번 시험에 대부분 나왔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년 시험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소방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구급 분야에 대한 내용은 계속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하겠고 그리고 어떤 현장 응급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 구급대원을 뽑는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현장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질병에 대해서 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병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나왔다. 그리고 유형을 살펴보면 1급 응급구조사의 기출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첫 개편되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받으셨다고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